네, 여러분 이제 부가가치세법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수고 많으셨고 이제 부가가치세법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소부는 공이 열둘 이렇게 나오죠. 열둘 그러니까 부가도 법인하고 똑같이 12개가 나와요. 총 50문제 중에 12문제가 나옵니다. 법소부 12, 12에서 36 국기 국징이 77 그렇잖아요. 50문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12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 다음에 이렇게 제가 부가가치세법을 위치한 이유가 일단 법인세법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목이다. 주관식과 객관식이 겹치기도 하고 또 공부했을 때 그만큼 그 주제에 대해서 출제될 그 주제에 관해서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뭐랄까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좀 선정해 본 게 부가가치세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좀 이제 많이 친숙하기도 하고 이것도 법인세랑 비슷하게 어떤 그 틀 원래 나왔던 그 틀이랑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공부했던 틀을 유지하면서 했을 때 성과가 가장 이제 좀 돌아오는 그 정도 기대치가 이제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다음에 법인세법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배치를 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 조각,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첫 번째 조각인데 조각 요 넘버링은 처음부터 쭉 가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이 13번으로 끝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조각 14번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 VAT 총칙인데 여러분 총칙이라고 하면 법인세법에서도 제일 앞에 총칙이 있었죠.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뭐 비영리 법인이다, 영리 법인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산소득은 누가 내니 안 내니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총칙 쪽에서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지금 14라고 돼 있어서 이게 3년간 6회분을 분석했는데 14개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칙에서 뭐 납세 의무자, 여기도 뭐 사업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 더 있어. 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던가, 사업자 단위 과세라던가. 근데 총칙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주제까지 같이 그냥 여기 넣은 거예요, 제가. 사실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 납세 같은 경우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같은 경우는 좀 하나의 조각으로 하려고 고민하다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업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주제이고 그래서 한 조각으로서는 조금 크지만 총칙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문제 크게 봐주세요. 크게. 우리가 접대비하고 기부금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하기도 했고 막 그런 식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한 번에 14개라는 거는 총칙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에서 기본적으로 한 회차에 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2개 이상. 최소 2개는 나온다는 뜻이죠.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넓게 보더라도 총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 모든 세목에서 총칙에서 시험이 뭐 꼭 나오는 거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총칙을 좀 넓게 보는 거긴 하더라도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이 조각을 한번 맛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문제는 73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넘버링도 전체 세목을 이렇게 쭉 이어서 되어 있어요. 자, 73번. 이제 부가가치세법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서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여러분 이거 정의 그대로 맞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 끊어서 표시해 둔 대로 다 일단 영리, 비영리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오해하기 쉬운데 비영리는 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영리로 하든 비영리로 하든 상관없다는 거야.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그리고 독립적 지위. 뭐 어디 누군가의 근로자로서 종속되어 있어서 뭘 공급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급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뭐 비과세나 뭐 면세 같은 이런 대상을 제가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화 혹은 용역. 이따가 이 정의도 많이 나와요. 재화의 정의, 용역의 정의. 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로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번이 맞고요. 자,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틀렸어요. 납세 의무가 없다. 이것도 틀렸고요. 자,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인 거예요. 제한나 용역의 공급은 뭐 여기는 뭐 당연히 맞는 표현인데, 그런데 나는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몰래 사업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등록을 하지 않았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업자로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직권 등록을 하기도 하고, 그죠? 일단 실질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기본 전제야,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몰래 하지 않았다. 이 느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전혀 말도 안 되죠.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것도 아니고요. 일단 사업자니까 직권으로 만약에 뭐 사업자 등록하세요라고 하고 아니면 직권으로 등록하기도 하고 등록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틀린 거고 사업자로 보고요. 납세 의무가 없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자, 밑에 정리를 보시면은 일단 1번 여러분 보다 보면 이제 부가가치세 쪽 이런 게 더 많이 보일 거예요. 보라색으로 문제 해설에 이런 식으로 보라색 뭐 요거 보라색 맞죠? 자주색 보라색으로 색깔 넘버링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가 1번에 대해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번하고 이렇게 쭉 해석하는 식으로 거의 다였었잖아요. 법인세법에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정리가 뭐 한 바닥 동안 한 페이지에 나오고 이 한 페이지 중에서 이 부분은 1번에 관한 답. 밑에 요 5번째 줄은 2번에 관한 답. 그렇게 표현을 많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때는 이렇게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1번의 풀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요 문장이. 한번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재화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거든요. 아시겠죠? 방금 봤던 거.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영리도 내고 비영리도 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란. 자, 그래서 1번에 관한 내용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요게 방금 여기 1번은 요 1번, 2번에 관한 1번이고요. 지금 내용 정리 1번, 2번이네요. 여기 자주색인 이게 우리가 문제풀이의 1번이다 이 말입니다. 내용에서.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방금 정리 나온 김에 정리하고 가시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뭐 여기 사업자라는 표현이 없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라고 한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여야 돼요. 전제 조건이야. 근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적어놨죠. 즉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 사람이 사업자이든 비사업자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이다. 이것도 많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요즘에 해외 직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준 금액이 있어요. 뭐 미국에서 사면 얼마, 뭐 중국에서 사면 얼마.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해외 직구할 때 일정 금액 뭐 $200, 150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보다 미치면은 관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같이 면제되고 그 금액을 넘었어. 그렇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면서 관세 금액 더하고 부가가치세도 또 내야 돼.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지만 일정 금액 넘을 때는 다 내셨다고요. 경험 생각해보면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낸 경험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보시면은 그때는 사업자가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게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이 내용에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요 정도 하시고 또 추가적인 내용은 계속 나올 거예요. 관련한 게 나올 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2번이에요. 2번 여기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요 2번 항목이 여기 있죠. 2번 풀이라고 했어요. 보라색 이게 지금 2번 보기에 대한 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재를 요렇게. 자,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는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공급을 했다면 이거랑 여기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라는 거야. 사업자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또 거래 징수 여부에도 불구한다. 그리고 내라 이 말이에요.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거래 징수 여부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 여부는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을 형식적으로 했든 안 했든 실질적으로 네가 공급을 했으면 부가가치세 의무다. 내야 된다.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고, 거래 징수 여부는 그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과세되는 물건을 내가 팔았어. 사업자로서. 그때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하면서 현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라고 하더라도 내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이 거래 징수 여부는 그 뜻입니다. 거래를 하면서 네가 물건을 상대방한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현금을 받았으면 뭐 당연히 그거를 내야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으니까 난 안 낼래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게 내가 상대방한테 징취하지 못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물건을 줬으면 나는 이 사람한테 매출 채권이 있는 거죠.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매출 채권대로 갖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돈을 내가 못 받았더라도, 그때까지 못 받았더라도 내 돈으로라도 내야 돼 먼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일정 요건을 충족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게 대손 처리 할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법에서 기억나세요? 어떻게 처리한다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선택하거나 오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 인정받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했죠.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어진다고. 지금 당장은 거래징수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라는 거야. 세금을 내고 이제 소멸시효가 확정되든 그런 식으로 대손으로 확정이 됐다면 내가 선택한다는 거지.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를 따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요건에 대해서. 그때가 돼서 네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든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을 받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나중에 얘기야, 그거는. 지금은 네가 돈을 못 거뒀더라도 못 받았더라도 거래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 내라라는 거죠. 됐죠? 요것도 알아둡시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여러분 좀 전체 내용이 되게 많아. 부가가치세법이 특히 이론 정리가 한 바닥이고 이렇거든요. 여기서 위에 대한 풀이는 이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특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래서 이론 요약 자체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이게 여기 나왔던 거야. 다음에는 앞에 나왔던 게 또 나왔구나. 그런데 이 이론 요약에서 앞에서는 예를 들면 그 세 번째 문구가 정답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이론 요약에서 여섯 번째 항목이랑 요 문장이 연결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누적적으로 그렇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처음이니까 법인세법이랑 조금 이제 구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강의 듣다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거예요. 자, 그렇게 정답은 2번이라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3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기본적으로 면세하나 부동산 임대 등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더라도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고 뒤에 가서 또 확인해 보시죠. 자, 공급하는 경우니까요. 자, 방금 3번이었죠.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교하라고 했죠. 일단 내용을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요 납세 의무자 이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더라도 제가 법인세 납세 의무자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청산, 토미 4개 다 없었어. 자기가 자기한테 내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죠. 어차피 자기가 걷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법인세는 어떤 납세 의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어때요? 걷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납세 의무자로서 이게 자기 국가지방자치가 이 의미가 있다고 법인세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납세 의무자에 포함이 됩니다.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하고 다만 이거하고 별개로 국가가 공급하는 경우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공공재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거의 대부분 면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국가 지방자치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중 과세 대상은 자 여기 우리 많이 앞으로도 나중에 과세 면세 쪽에 나올 거예요. 우체국 택배에서 하지만 우체국 택배를 만약에 면세로 하면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에 다른 택배 회사하고
택배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택배 회사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과세한다. 요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여기 우편 주문 판매 요것도 우체국 관련한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걸 말씀하는 거고요. 고속철도 KTX. KTX는 나라에서 이제 고속철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비행기는 민간 항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경쟁을 하는 체제인데 이제 한쪽에만 KTX는 면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형평성이 경쟁하는 민간 쪽하고 형평을 본다고 보시면 돼. 그래가지고 뭐 둘 다 면세해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는 안 되니까 이제 민간 쪽에서 과세가 되니까 경쟁이 되는 그런 거는 국가가 하더라도 과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거야 국가가. 아까 요 3번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보라색을 보시라고 했어요. 보라색 부분이 방금 3번 보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이런 거는 나라가 하더라도 뭐 민간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라가 하는 경우 이게 부딪힌다고요. 경쟁이 됐을 때 민간보다 유리하게 되는 거를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한다라는 거. 이 경우는 아시겠죠? 자, 뭐 그리고 또 방금 말했던 여기 음식점업 방금 있었죠, 여러분. 여기 봐봐. 음식점업 마지막에 음식점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과세한다고 했죠. 단 또 한 걸음 더. 단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는 면세한다라는 거야. 음식점이라도 여러분 군인한테 가는 거 아니면 국가가 뭐 군에서 뭐 국가 단체 안에 있는 그 소속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군의 식당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면세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좀 헷갈리실 거예요. 과세, 면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는 전체 공부할 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시험 나오는 그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거 한정해서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숙련해 나가는 걸로 합시다. 자, 이게 방금 말했던 거예요. 국가지방자치다가 공급하는 재활용료가 면세라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 민간하고 부딪히는 거, KTX나 이런 것들, 우체국 택배 이런 것도 올리세요. 그리고 바깥 부동산 임대, 음식점업 이런 것들. 그런 일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일 앞에 뭐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다. 라는 게 대전제야 지금. 법인세법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법인세법하고 달리 부가가치세에 한해서는 국가도 납세 의무자예요. 다만 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거는 공익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게 많기 때문에 면세를 한다고. 납세 의무자긴 한데 요런 애들은 네가 공급해도 면세다. 다만으로 이어진다고. 네가 뭐 KTX나 뭐 우체국 택배나 이런 거는 민간에서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너 면세하면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부동산 임대를 하거나 KTX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한다라는 거. 요 스토리 지금 알자고. 대전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라는 전제를 하고 있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국가가 공급했을 때 뭐 전혀 이슈될 게 없거든. 뭐 납세 의무자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국가가. 근데 지금 아니다. 기본적으로 상황이 되면 납세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지금.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비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자, 일단 사업자가 아니야. 그런데 우발적 일시적으로 내가 잠깐 뭘 팔게 됐대. 그죠? 우리도 여러분 사업자 아니지만 뭘 파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뭐 중고 물품을 팔기도 하고 뭐 간혹 어떻게 해가지고 뭐 새 거를 한 번 정도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한 번 정도 팔았다고 해서 우발적이나 일시적으로 팔았다고 해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자라고 하면 계속성하고 반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리성이 있어야 될 거고. 알았죠? 사업자라는 거는 내가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면 우리 소득세에도 여러분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뭐가 판단이 돼? 기타 소득하고 사업소득의 기본적인 판단이 계속성을 보고 하잖아요. 요걸 내가 5%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 그럼 그거 사업으로 보는 거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측면이 조금 다른 뷰가 다른 뷰로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해요. 사업자라고 하면은 그걸 계속 일단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자,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하는 경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면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이고 요거 뒤에 정리된 걸 한번 보실게요. 일단 마지막에 좀 쪼개져 있어요, 여러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세액을 납부할 의무도 없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권리도 없어요. 면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또 튕겼죠, 앞으로. 자, 4번에 관한 멘트 여기 있었죠.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페이지 그 뒤로 가야 되네요. 천천히 가볼게요. 뒤쪽에 5번에 대한 풀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스크롤로 내리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보게 되네. 200쪽 넘었다 갔던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쯤인가? 너니? 이쯤인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자 아니라고 앞에 봤죠? 그런데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면세 포기는 특정한 경우에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냥 막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면세사업자가 자, 내가 면세사업자인데 난 면세 안 받을 거예요 라고 무조건 그냥 모든 상황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다음 두 가지에 한해서만 면세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총칙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에 계속 나와요. 뒤에 면세 쪽에서 이걸 자세히 천천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마다 이 사업자에 관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내용 정리에서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왜 갑자기 막 면세 나오고 면세 포기가 나오고 너무 복잡하다 하시겠지만 뒤쪽에 차분차분 주제별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긴 총칙이기 때문에 가볍게 하나씩 막 다 엮여 있는 거야. 뒷주제가 앞에 막 나온다고요. 너무 힘들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차분히 일단 나와 있는 보기 정도만 공부하시고 다음에 뒤쪽에 다 자세히 한번 더 볼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필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면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아닌데 자, 어떤 특정한 경우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자, 영세율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면세 대상을 공급하는 사람인데 그걸 수출하게 됐대. 수출하면 여러분 영세율을 적용받잖아요.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수출하니까 이 면세를 수출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어 라고 하면 면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수출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5번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자세한 밑에 있는 면세 포기는 이 파트에 다 제가 적어뒀는데 지금 이게 필요한 거 아니거든. 뒤쪽에 다시 다 볼 거예요. 면세 표기에 관해서.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적어만 놓은 거예요. 면세 파트에서 이걸 볼 거야 다. 그때 볼 거니까 지금은 여기 면세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도로 확인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앞쪽으로 다시 가시죠. 여기서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나? 제일 앞쪽으로 갔죠. 그 보기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옵시다.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첫 번째 페이지 아니네. 잘못 왔네요. 그럼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이게 안정적이었는데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조금 좀 엉키네요. 페이지도 막 서로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여기 앞쪽에 있나 보네. 5번이 여기 있었네. 바로 앞에 다시 갔었네요. 자, 5번 파트. 자, 보세요, 여러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이나 말했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요. 면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틀이 아니라 벗어나 있어, 틀에서. 그런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내가 면세 포기하고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받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게 된다고요. 면세 포기하고 하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나중에 면세 포기 쪽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뭐만 받아들이시냐 하면 일단 요 5번에서 우리 얻어갈 건 그거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한정적으로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과세사업자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요 정도만 가지시면 돼요. 자세한 면세 포기는 뒤쪽에 살 거니까요. 이게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더라. 그 정도. 자, 또 해보시죠. 이번에는 납세지하고 사업장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73번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에 관한 문제였어. 과세사업자다, 면세사업자다 이런 것들이었고, 지금 74번 같은 경우는 총칙이니까 아우른다고요. 전반적인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납세지와 사업장에 관한 거. 자, 여러분 일단 내용이 있는데 납세지랑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서 풀이를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및 협력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네, 일반적인 그냥 정의를 말한 거예요. 납세지란 이런 거.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협력 의무를 해야 되는 곳. 그리고 과세관청. 쉽게 말해서 어느 세무서에서 만약에 덜 납부했으면 너 왜 신고하고 왔네? 라고 고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납세지라고 한다.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참고삼아 적어뒀고요. 자, 사업자의 경우는 여러분 아까 어떤 경우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죠? 이거는 사업자만 해당됐잖아. 그죠? 그리고 밑에 비교해가지고 수입하는 자는 뭐 사업자가 아니라도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야 돼, 공부하면서. 그죠? 생각할 수 있죠. 아, 사업자의 경우는 아까 제가 공부할 때 납세 의무자 고 어떤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비사업자는 납세 의무자 아니라고 했잖아. 사업자만 해당되고 그 사람이 어떤 장소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라는 걸 지금부터 봅시다. 자, 각 사업장, 내가 여러분 대표라고 해봐. 근데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예를 들면 마포에도 내가 어떤 사업장을 갖고 있고 저희 강남에도 뭘 하나 갖고 있고 노원에도 하나 갖고 있어. 자, 그렇다면은 각각 마포세무서, 노원세무서, 강남세무서에 각각 사업장별로 하는 거예요. 사업 납세지를. 그게 기본이에요. 내가 다 이 세 개 업장의 주인이라고 해서 내가 다 모아서 한 번에 다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내가 업장을 여러 군데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업장이 귀속되는 그 동에 있는 세무서에 각각 내는 거라고. 각 점별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 낫이라고 했잖아. 사업장이에요. 뭐 모음 하나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각 사업장,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장, 그 업장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자가 아니에요. 낫 사업자. 사업자로 별로 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이 사람한테 귀속된다는 뜻이잖아 이게. 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주소지 하는 거 아니라고. 알았죠? 내가 사는 곳에서 우리 집이 있는 곳에서 모아가지고 마포점, 강남점, 노원점 거를 합쳐가지고 내가 한 번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 세무서마다 하는 거야. 그죠? 그걸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자, 뒤쪽에 따로 나올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한다는 거야. 뒤에 사업자 단위 과세랑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언급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만 나왔어요. 이건 납부야, 납부. 신고는 별거 하더라도 납부만 같이 한다 뭐 이런 거거든. 뒤쪽에 다시 정리할 거예요, 이거는. 일단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사업자 단위 과세 나오죠?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자 본점에서 다 한다고요. 됐죠? 이 경우는 납부만 총괄하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달리 모든 의무를 본점에서 총괄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헷갈리면 안 돼. 대원칙은 기본적으로 사업장마다 노원점 따로, 마포점 따로, 강남점 각각 세 군데서 강남세무서, 마포세무서, 노원세무서에 하는 게 기본이고 근데 이러면 번거롭다는 거야. 어차피 내가 다 관리하는데 사장은 난데. 그러니까 이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단위, 사업자인 나 단위로 다 묶어서 할래? 그게 사업자 단위 과세예요. 알았죠? 자,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제일 진하게 다 묶이는 거고, 야,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신고는 각각 하더라도, 납부는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줘. 이게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해줘.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야. 아시겠죠? 요런 게 예외적으로 있다는 거야. 요 두 케이스가. 그리고 이 두 케이스는 서로 비교해서도 공부하셔야겠죠. 원칙은 사업장별로 하는 거고, 예외로서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있다고. 요 두 개는 따로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다시 볼 거예요. 요 안에서. 이 조각 안에서. 자, 이제 사업자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입하는 경우라고. 아까 말했죠. 우리 해외 직구하는 경우, 우리도 납세 의무자예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야. 이때는
수입할 때 여러분 세관에 신고하게 된다고. 그죠? 그때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를 납세해주러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요것도 여러분 알아둡시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리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데 세관에 그 세관 소재지를 납세해주러 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계속 뭐 사업장 하는데 사업장은 어떻게 뭐 정의할 수 있나 요거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마포점, 뭐 강남점 이제 사업장이 여러 군데라고 했잖아요. 그 사업장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됐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일단 쭉 보고 나서 풀이랑 연결할게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예요. 내가 물건을 만든다면 만약에 왔다 갔다 여기서 뭘 만들어가지고 또 저기 가서 뭐 조립해서 와가지고 한다면 뭐 과정을 쭉 거친다고 하면 장소를 옮기면서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사업장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요 표현 자체로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니까 어느 정도 보시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건설업, 운송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는 자, 건설업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특정 건설 회사예요. 그러면 전국에 만약 여기저기서 건설하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그 건설하고 있는 장소 각각이 속한 그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 내가 만약에 법인이야. 내가 건축하는 법인이야. 그럼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하는 거예요. 법인. 이 만들고 있는 건설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 여기저기서 하고 있겠지. 여기저기서 막 건설을 하고 있겠지. 그 하고 있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야. 법인의 소재지야. 법인 소재지. 됐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 이런 것도 보면 그 부동산을 매매하는 그 부동산 전국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갖고 있는 게 여러 개라고 내가. 그렇다고 그 매매하고 있는 그 주소지 하나하나마다 각각 그 세무서에 따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됐죠?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는 것들. 건설하는 장소도 아니라는 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이런 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포인트는 이거죠. 건설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그 소재지, 그 장소,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 소재지, 개인이라면 사업 업무 총괄하는 장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지 말자 주의할 게 바로 나와요. 또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부동산 매매는 내가 부동산을 이제 싸게 사서 갖고 있다가 비싸게 프리미엄 받아서 팔거나 그런 식으로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임대업이 있어. 임대업. 내가 이 부동산을 어디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난다는 거야. 임대료를 받아서. 그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업이라면 여러분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한두 개 팔 게 아니겠죠? 막 엄청 갖고 있으면서 막 팔고 여기저기 많다고. 그때는 뭐라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야. 뭐라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라면은 총괄 장소야. 거기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아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뭐 부동산 임대업은 뭐 여기 봐.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여기 차이가 있다고. 매매업을 하는지 임대업을 하는지 헷갈리기 쉽죠 이거. 그러니까 구별해서 외워야 된다고. 아셨죠? 무인자판기는 업무 총괄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생각해봐. 또 내가 무인자판기업을 해. 근데 여러분 뭐 대학교 여기 이제 거리 이런 걸 허가받고 막 해가지고 막 수십 대를 갖고 있다고 해봐. 각각이 막 어떤 서울이든 어디든 퍼져서 있는 거야. 동마다. 자, 그러면 총괄로 한 번에 묶어서 총액을 하라는 거야. 신고를. 이런 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판기 설치 장소는 여기저기 많다는 거야. 내가 100개 갖고 있다고 하면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게 별개로 뭐 마포에 설치해 놓은 거는 마포 세무서. 뭐 연남동도 마포죠. 제가 서울 뭐 아는 데가 몇 군데 없어가지고 뭐 강남에 있는 건 강남 세무서에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총괄하고 있는 장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단계 판매원이라면은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한 주사업장이야. 소재지야. 이 정도.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위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세율도 10%고, 그죠? 단일 세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장이 나눠서 했더라도 제대로 신고만 하면은 합쳐가지고 제대로 신고를 하면 괜찮으니까 추가로 뭘 여기도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등록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이게 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 무인 자판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내가 자판기 100대 갖고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근데 한 대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쪼개기로 하면 뭐 한 개당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100대니까 1억이 나오는 거잖아. 100대라고 하면. 그죠? 그렇게 되면 간이인지 아닌지 차이가 확 생기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그래서 무인 자판기는 하나하나를 쪼개기가 되게 쉽다는 거야. 이걸 허용해주면. 그래서 무인 자판기의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신청에 따라 추가로 저기 새로 제가 있는 어디에 노원에 막 그 자판기 하나 새로 있는데 거기 독립적으로 하나 사업장으로 하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야. 무인 자판기는 안 된다는 거 요거 시험 많이 나와. 지금도 옆에 4번에 나왔다는 거죠. 이따가 보겠지만 됐죠? 그럼 반복될 거예요. 자 여기 만약에 여러분 사업장 설치 안 했어. 사업자 등록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업자를 하고 사업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디를 사업장으로 하냐라는 게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만약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얘는 그게 사업자 등록도 안 했고 사업장 설치 안 했다는 거는 몰래 뭔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뭐 제보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야. 과세관청이. 그러면은 확인해 봐가지고 너 이만큼 내라고 결정할 수 있어. 신고도 안 하고 했겠지. 근데 너 내라고 하는 거야. 경정 고쳐줄 수도 있고 이때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주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한다. 라는 케이스입니다. 자, 요 관련해서까지 다 봐버릴게요. 밑에 있는 내용까지. 직매장. 직매장은 직접 판매하기 위한 매장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사업장으로 봐야 돼.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요. 직매장은 직접 판매하기 위한 장소니까 사업장으로 본다. 그러나 하치장의 경우는 하치장은 보관 관리만 하는 곳이야. 그래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하치장은 그냥 보관하는 곳이라고, 창고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여기에 보관용으로 하치장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돼요. 이거는 사업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거하고 다른 거라고. 요거 직매장하고 하치장은 달라요. 직매장은 판매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봐요. 하치장은 기본적으로 보관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도 봅시다. 자, 견본품이 있어요. 그 전시만 하는 거야. 여기서 한번 보시고 판매는 저기서 하고 있으니까 어디 동네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번 맛보기로 한번 겪어보세요. 이용 한번 해보시고 만져도 보고 이용도 해보라는 거야. 견본품만 전시만 하는 전시장이에요. 자, 판매는 하지 않고 그리고 주문만 받는 곳이 있다고 해봐. 견본품을 보여주기만 하거나 만져보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판매는 하지 않고 그냥 주문 뭐 팜플렛 보시고 주문만 하세요. 이런 곳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요런 게 여러분 다 판례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규정이야.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한 말씀 드릴게요.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원래 사업장이 있는데 갑자기 뭔가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옆에 팝업 스토어 생각해봐. 팝업 스토어로 어떤 옆에 있는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공터에다가 뭐 잠깐 열기로 했대요. 한 뭐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2주일 이런 식으로 했대. 그런 거는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 임시사업장을 잠깐 차렸다고 해도 됐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라는 것만 하면 돼. 사업장으로 보는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다고요. 단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단 여러분 그 팝업 스토어 기간이 10일 이내래. 딱 10일이어도 되죠. 이내니까. 요거는 너무 짧으니까 그래 그냥 빨리 하고 그냥 넘어가. 세법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대요. 알았죠? 요거 주의합시다. 임시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라면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마저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죠? 여러분 지금 본 내용들 조각이 많았죠? 막 쭉 이어진다기보다 조각조각 된 게 많았는데 일단은 문제를 풀고 나서 한 멘트를 드릴게요. 자 봅시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맞는 표현이에요. 딱히 틀린 부분이 없어. 속임수 있는 부분도 없고. 자 이제부터 2번부터 봅시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 보세요. 자,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법인이랑 개인 이렇게 달라졌었죠. 뭐가 또 포인트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법인이랑 개인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법인은 이렇게, 개인은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은 뭐예요? 법인, 개인 상관없어요. 그 부동산이 있는 그 부동산, 그 임대해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요. 근데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 은 뭐라고요?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라고요. 이거는 부동산의 이거라고 그냥 법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뭐라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업이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X 까다롭죠? 자, 이거 헷갈린다고. 이거 잘 외워둡시다.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로 개설하는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X. 왜 틀렸죠?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을 본다고 했죠. 하지만 임시사업장 개설 신청은 신고는 하라 그랬죠. 다만 여러분 뭐라 그랬어? 그 기간이 팝업 스토어 기간이 10일도 안 된다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마저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 되게 까다로워요. 맞는 거하고 틀린 거가 한 문장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워 이게. 알았죠? 일단 앞부터 틀렸다는 거.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등록하는 게 아니라 임시사업자 신고 그거마저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임시사업장은 안 해도 돼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된다고.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본다. 기억나요? 방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틀렸어요. 이게 문장이. 이게 뭐 안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헷갈리기 쉽다고. 이런 문장이 헷갈리기 쉽게 오답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틀린 걸로 되어 있다고. 됐죠? 봐봐. 무인 자동 판매기, 자판기. 자판기를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내가 100개 자판기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사업자 신청해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사업장은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신청해서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그죠?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자판기업은 쪼개기를 통해서 뭐 간이를 여러 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거나 이렇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판기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신청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안 돼. 자판기업은 안 돼. 방금 했었죠? 5번. 상품을 단순히 보관 관리만 하는 하치장. 견본품의 전시를 위한 전시장. 사업장이 아니야. 맞죠? 사업장이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 주문만을 받는 곳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틀렸죠. 주문만을 받는 곳은 뭐 견본품 전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사업장이 아니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이 74번 문제가 완벽하게 문장 전체가 다 틀린 게 아니고 일부가 맞고 일부가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74번은. 알죠? 이 정도면 되게 어려운 편입니다. 일단 오늘 헷갈리시겠지만 이제 반복을 통해서 하시면 연습을 숙달하셔가지고 연습하셔서 기출된 거는 그래 다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1번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맞았고요. 2번 말씀드렸죠.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만 이렇게 법인하고 개인이 다르다고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이렇게 등기부상 소재지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딱 고정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면서 드립니다. 자, 무인 자판기는 추가로 안 돼. 사업장을 추가로 할 수 없어요. 4번. 그리고 하치장 보관 관리만 하는 장소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견본품 전시장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 주문 받는 거 역시 보지 않아요. 5번 관련된 거. 그리고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뒤에 이렇게 자주색으로 넘버링 요 5번 되어 있는 게 5번 풀이에 대한 답이라고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탭 보고 아 이게 5번에 관련된 거구나. 확인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임시사업장은 뭐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사업장을 보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합니다. 3번 맞아. 이거 3번이에요. 아까 전에 10일 이내 어쩌고 하는 거는 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에 관한 거라고.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10일 이내든 이후든 안 해도 돼. 하지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는 해야 되는데 10일도 안 되니? 딱 10일이니? 10일 이내라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 이것도 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하는 거라고요. 알았죠?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안 하고 뭐 10일 이내면 뭐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죠? 이제 우리는 안 틀릴 겁니다. 다 했으니까 이번에. 됐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총 14문제가 나오고 다양한 기출도 많이 되고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 조각 치고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 뒤쪽에 국징법에 압류가 더 많긴 한데 일단 엄청 큰 조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차분히 정복해 나가면은 2문제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각에서. 아셨죠? 저와 함께 계속 해봐 나가시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작하니까 우리 힘내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